4. 돌풍. 아저씨는 손가락에 파이프를 끼운 채 박공 지붕 아래서 날씨 변화를 살피고 있었다. 아저씨, 샌다그만 해변의 사람들이. 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할 말은 물론 피곤함까지 잊고 말았다. 고든 아저씨의 반응이 그만큼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파이프를 떨어뜨리고 고개를 숙이더니 털썩 벽에 기댔다. 두 눈은 멍했고 긴 얼굴은 백지차처럼 창백했다. 그렇게 거의 15초 정도 서로를 바라보고 나서야 그가 특유의 어투로 말했다. 그가 털모자를 쓰고 있었던가? 지금 샌다그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은 털모자를 썼었고 해변에 왔을 땐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마치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 내 은인이자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의 부친에게 화가 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코바이트이나 프랑스 사람일 수 있어요. 해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페인 보물선을 찾으러 온 모험가들일 겁니다. 아무튼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적어도 따님한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의 죄의식 때문이라면 걱정 마세요. 죽은 자는 아저씨께서 묻어준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의 무덤을 보았는데 종말이 올 때까지 깨어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아저씨는 눈을 깜빡이며 내 말을 듣더니 곧바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말문이 막힌 모양이었다. 가요.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죠. 저와 함께 언덕에 올라가 배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주지 않고 천천히 내 성마른 걸음을 따라왔다. 평소 같으면 이 바위 저 바위 뛰어다녔을 테지만 지금은 기운 하나 없이 내 뒤를 따라 무겁게 기어오를 뿐이었다. 아무리 외쳐도 서두를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내 호통에 딱 한 번 불평하듯 답하기는 했는데 어디 아프기라도 한 사람 같았다. 일은 가고 있잖아. 정상에 다다르기 한참 전부터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미 그에 걸맞은 벌을 받은 것과 진배 없지 않은가. 마침내 우리는 언덕 능선 위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보이는 곳마다 온통 시꺼멓고 폭풍의 기운이 들끓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마저 사라져버리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세찬 바람이었다. 반면에 비는 그친 뒤 터였다. 가늘적이기는 했으나 내가 그곳을 떠나기 전보다 바다의 용솟음은 훨씬 더 거세져 암초 위로 부서지고 아로서의 바다 동굴로 파고들며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처음엔 스쿠너도 보이지 않았다. 이 스쿠너는 2개 이상의 돛대에 세로 돛칠단 배를 말합니다. 처음엔 스쿠너도 보이지 않았다. 저기 있어요. 내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런데 배의 위치와 경로가 어딘가 이상했다. 설마 파도와 싸우려는 건 아니겠죠? 내가 외쳤다. 바로 맞췄다. 아저씨가 말했다. 어쩐지 기쁘다는 투다. 그리고 그때 스쿠너가 이 물을 돌리더니 다시 비스듬한 맞바람의 갈지자로 움직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이방인들은 돌풍이 임박하자 제일 먼저 배를 조종할 만한 여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바람과 암초의 위협을 받으며 저 격렬한 조류와 싸운다면 항로는 곧바로 황천길이 되고 말 것이다. 맙소사, 그럼 다 죽어요. 내가 외쳤다. 그래, 모두 죽는다. 가일 도나로 달아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어. 지금 당장 그 문으로 가지 않으면 저 끔찍한 악마를 뚫고 나가 백기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 아하, 난파하기엔 더없이 좋은 밤이구나. 12달 사이에 2척이나. 메리맨이 신나게 춤을 출 거야. 나는 그를 보았다.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건 그때부터였다. 그는 동정이라도 구하듯 나를 힐끗 올려다 보았다. 두 눈에 멋쩍은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제쳐놓았다. 아무래도 새로운 재앙이 닥칠 것만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배를 끌고 나가 저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내가 붕괴하며 말했다. 아니, 안 돼. 상관하지 마라. 저런 일엔 끼어드는 게 아니야. 이때 보닛을 벗으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의지니까 그분의 의지이고 말고 어쨌든 봐라. 난파하기엔 기막힌 밤이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식사 전이라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그는 구경거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찰리, 저 폭풍의 역사를 지켜봐야겠다.
그의 주장이었다. 그때 재차 선박의 이물이 돌기 시작했다. 오호, 솜씨가 제법인걸. 이것에 비하면 크라이스트 안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군. 범성가판의 사람들도 이미 선박을 둘러싼 위험과 저주를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겠지만 사실 진짜는 아직도 멀었다. 저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조류가 얼마나 빨리 그들을 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과의 싸움도 점점 짧아지고 또 점점 무의미해진다는 것도 알았음이 틀림없다. 매 순간 물살은 폭발하듯 용솟음 치며 물속의 암초 위로 거품을 토해냈다. 파도의 골마다 갈색의 암초가 보이고 다시마들이 흐느적거렸다. 바람을 비껴 갈짓자 항로를 유지해야 했지만 저 배에 그 사실을 알 만큼 똑똑한 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심장을 지닌 인간이라면 저 목불 인견의 상황 전개에 몸수리를 쳤겠으나 아저씨는 오히려 감식가처럼 흡족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내가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올 때에도 그는 정상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두 손으로 히스를 움켜 쥐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다시 젊어지기라도 한 것 같았다.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건만 메리를 보자 난 그만 더욱 낙담하고 말았다. 그녀는 소매를 튼튼한 팔 위로 접어 올린 채 조용히 빵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리대에서 빵을 하나 집고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다. 피로해 보여요? 그녀가 한참 후에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피로해서 그러는 게 아니오, 메리. 그보다 자꾸 미뤄지는 게 두렵소. 아로스도 이제 재미가 없고 메리는 나를 잘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소. 이 봐요, 메리.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오. 당신도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오. 나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난 의무가 부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잊었소? 당신의 의무는 당신 자신한테 있는 거요. 내가 말했다. 그래요? 성서 어디 그런 말이 적혔는지 찾아봐 주실래요, 지금? 메리, 지금은 나를 비웃으면 안 돼요. 나도 웃을 기분이 아니라오. 당신 아버님을 모시고 떠날 수만 있다면야 그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아버님이 거부하시면 당신만이라도 이곳을 떠났으면 하오.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을 위한 일도 되겠군. 어쨌든 이곳에서 멀리 떠나고 싶소.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이곳이 고향 같은 기분이었건만 지금은 모든 게 변했소. 지금은 이곳에서 달아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욕망도 희망도 없구려. 그래, 바로 그렇소. 말 그대로 달아나고 싶소. 꽃의 덫에서 빠져나가는 새처럼 이 저주받은 섬을 빠져나가는 거요. 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그때쯤에는 그녀도 일손을 멈춘 터였다. 나한테 눈도 귀도 없는 줄 알아요? 바다에 던져진 이 사치품들을 갖는 게 난들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당신이 한두 시간 안에 알아낸 걸 매일매일 함께 살아온 내가 왜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정도는 알아요. 그게 뭔지는 알고 싶지도 않지만요. 하지만 내가 끼어든다고 좋아질 일이 뭐죠? 이봐요. 나한테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요. 아버지의 몸에 숨이 붙어있는 한 함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찰리, 아버지도 오래는 못 있어요. 이마의 주름을 보면 알아요. 어차피 잘된 일이겠죠. 어쩌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내가 고개를 들었으나 그녀가 한 발 더 빨랐다. 찰리,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집엔 죄가 있어요. 근심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이방인이잖아요. 짐을 챙겨서 더 나은 곳, 더 나은 사람들한테로 돌아가세요. 그러다가 행여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행여 그게 20년 후가 될지라도 난 여기 있을 테니까요. 메리 엘렌, 난 당신한테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고 당신도 싫다 하지 않았어. 그러면 된 거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도 그곳에 있을 거요. 주님께 맹세코.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다가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아로스의 저택을 뒤흔들었다. 최초이자 곧 임박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녁이라도 된 듯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불쌍한 바다 사람들을 굽어 살피소서. 아버지는 내일 아침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난로가에 앉았다. 그 새지는 돌풍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아저씨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었다. 지난 겨울 내내 그는 어둡고 변덕스러웠다. 루스트가 거칠어질 때마다 아니면 메리 말처럼 메리맨이 춤을 출 때마다 그는 밤이면 언덕 위에
낮이면 아로스 꼭대기에 나가 몇 시간이고 들끓는 바다와 항해하는 배를 살폈다. 2월 10일 보물을 가져다 준 난파선이 샌다그에 내던져지자 그는 기이할 정도로 즐거워했다. 그 후에도 그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지만 점점 더 어두운 면이 짙어졌다. 그는 일도 내팽개치고 로리한테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툭하면 박공 지붕 아래 모여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렸는데 무언가 큰 죄를 감추려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처음엔 그녀도 둘 중 하나를 붙잡고 영문을 물었으나 더 큰 당혹감만 갖게 되었다. 로리한테서 배 주변을 서성대는 물고기 얘기를 처음 듣고 그의 주인은 딱 한 번 로스를 건너갔는데 그것은 봄이 한창일 무렵 물이 완전히 빠져 바닥이 드러났을 때였다. 문제는 건너편에서 너무 오래 머문 탓에 물이 들어와 길이 끊기고 만 것이었다. 그 바람에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좁은 해협을 건너야 했고 그 후 집에 다다라서도 공포로 인한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 다음 날부터 그의 대화와 기도 속엔 바다에 대한 두려움, 바다에 대한 집착뿐이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 그의 표정에서는 끔찍한 두려움이 배어났다. 로리가 혼자 저녁 식사에 나타났고 곧바로 아저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겨드랑이에 병을 끼우고 주머니에 빵을 넣고는 다시 감시를 위해 떠났는데 이번엔 로리도 동행했다. 석양이 지면서 돌풍도 절정에 이르렀다. 여름은 물론 겨울에조차 위력을 경험한 바 없는 가공할 만한 돌풍이었다. 메리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머리 위로 집이 삐걱거리고 밖에선 폭풍이 울부짖었으며 우리 사이에 날로 부는 빗물에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우리 마음도 범선의 불쌍한 선원들을 떠나지는 못했다. 물론 집을 떠나 고제에 나가 있는 아저씨 생각도 했다. 거센 바람이 온몸을 박공 지붕에 부딪혀 오거나 갑자기 물러나며 확 하고 난로불을 피워 올릴 때면 우리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폭풍이 사력을 다해 지붕 내 귀퉁이를 흔들어대고 분노한 리바이어던처럼 울부짖더니 이내 잔잔한 회오리 바람이 방 안을 떠돌며 우리 사이를 비집거나 머리카락을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다시 폭풍이 우울한 합창곡처럼 터져나왔다. 굴뚝은 낮은 목소리를 우러대고 블루트처럼 부드러운 바람의 흐느낌이 방 안을 떠돌았다. 로리가 들어와 나를 문 쪽으로 끌고 나간 건 8시쯤이었을 것이다. 아저씨가 동료까지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로리는 그의 과도한 행동이 불안하다며 함께 감시할 것을 애원했다. 나는 부탁대로 준비를 서둘렀다. 아저씨에 대한 걱정과 밤의 전율로 인해 나 자신도 더없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실 무엇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나는 아저씨를 안전하게 지켜줄 터이니 걱정 말라고 메리에게 다짐한 후 망토로 몸을 감싸고 로리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한여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은 정올 만큼이나 어두웠다. 가늘적인 여명과 칠흑 같은 어둠이 번갈아 대지를 내려쳤는데 미친 듯이 요동치는 하늘에서 원인을 헤아리는 건 불가능했다. 바람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머리 위의 하늘이 거대한 돛처럼 벌럭거렸다. 잠시 폭풍이 잦아들었을 때조차 먼 곳에서 어르렁거리는 돌풍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바다와 마찬가지로 로스의 저지대에도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는 게 분명했다. 벤키아오의 머리 위에서 들끓는 소동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었다. 물보라와 비가 섞여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다. 아로스 주변의 파도는 천둥소리와 함께 끊임없이 암초와 해변을 두드렸다. 오케스트라 협주곡 같은 굉음이 여기저기 고저와 장단을 달리하며 터졌으나 전체적인 음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이 소리의 아수라장 너머 루스트의 다양한 목소리와 메리맨의 간헐적인 표효가 들려왔다. 그들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연유를 실감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포효가 그의 기쁨의 환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환호까지는 아니라 해도 분명 본질적으로 흥겨워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 밤의 다른 소음 모두를 압도했다. 아니, 심지어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야만인들이 술에 취해 이성과 언어를 잃고 울부짖던 그날 밤 아로스 옆에서는 그렇게 죽음의 파도가 소리치고 있었다. 로리와 나는 바람에 맞서 팔짱까지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계속했다. 젖은 풀에 미끄러지고 바위에서 함께 구르기도 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찢어지고 두들겨 맞고 헐떡이며 루스트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정상에 다다른 건 거의 30분이나 지나서였다.
아저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감시소가 있는 곳이었다. 감시소 바로 앞, 가장 높고 험준한 곳에는 둔덕이 쌓여 방어벽처럼 바람을 막아 주었는데 한 남자가 그곳에 조용히 앉아 발밑의 조리와 미친 듯이 들끓는 파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창문 밖 거리의 소란을 구경하듯 메리맨이 공중으로 튀어올라 뱅그르르 돌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와 같은 밤 그는 파도가 거품을 뱉으며 솟구치고 파도가 전쟁이라도 하듯 폭발음을 터뜨리며 포말이 하늘 높이 솟았다가 꺼져버리는 암흑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다. 그렇게 격렬한 메리맨은 나도 처음이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회오리 기둥의 높이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암벽 위 우리의 머리 위로까지 하얀 기둥이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유령처럼 사라졌다. 기둥 세계가 그런 식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했고 때로는 육중한 물보라가 돌풍에 걸려 우리 주변까지 날아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장관은 위력적이라기보다 정신없이 들끓는 쪽에 가까웠다. 그 난잡한 소음 속에선 생각이라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사람들의 머릿속도 텅 빈 채 요동쳤는데 광기라는 게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다. 때때로 내 눈은 악기 연주에 맞춰 위아래로 몸을 흔드는 듯한 메리맨의 춤을 뒤쫓았다. 아직 몇 미터 거리가 남았지만 때마침 터진 섬광에 시력의 어둠이 그치며 순간적으로 아저씨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방어벽 뒤에 서서 병을 입에 댄 채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고는 술병을 내려놓으며 대충 한 손을 머리 위로 흔들어 보였다. 계속 술 드신 거예요? 내가 로리에게 소리쳤다. 바람이 불 때면 늘 저렇게 취한답니다. 로리가 똑같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대화를 하려면 그 수밖에는 없었다. 그럼 이후에도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로리의 예라는 대답에 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그렇다면 살인은 냉혈한의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광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건 처벌이 아니라 사면의 근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 아저씨가 위험한 인물일 수는 있으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잔혹하거나 비열하지는 않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불쌍한 사내가 선택한 건 대단한 술주정에 믿기 어려운 악행이 아닐 수 없다. 술주정이란 거칠고도 두려운 쾌락이자 악마적 유흥이라고 생각해 오던 터였다. 하지만 지옥의 소용돌이 위쪽 이 어두운 벼랑 끄트머리에서 술을 마시다니 아저씨는 루스트처럼 빙빙 도는 머리로 죽음의 문턱에 위태롭게 서서 두 귀로 열심히 난파의 징후를 살피고 있었다. 그런 일이 아무리 가능하다 해도 아저씨 같은 사내에겐 당연히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야 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불길한 미신에 벌벌 떠는 사람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랬다. 나는 흥미진 은신처에 들어가 숨을 고른 다음 어둠 속에서 사악한 빛으로 변들거리는 아저씨의 눈을 지켜보았다. 오, 찰리, 기가 막힌 장관이야. 저기 놈들이 춤추는 장관을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나를 지옥과 같은 곳 가장자리로 끌어당겼다. 그 아래에서는 귀가 멀듯한 굉음이 터지고 물보라가 일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을 입맛 다시듯 내뱉었는데 그 광경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계속 소리를 질렀다. 가늘고 광적인 목소리가 무척이나 선명하게 들렸다. 놈들이 스쿠너를 향해 지저대고 있어. 배도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조금씩. 그래, 놈들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이제 곧 저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알고 있는 거야. 이봐 찰리, 스쿠너 뺀 놈들은 모두 취했다. 10명 모두. 저 크라이스트 안나도 다들 취했었지. 바다에 빠져 죽은 놈치고 브랜드에 안 취한 놈이 어디 있더냐? 피려먹을. 너가 뭘 알겠느냐? 그가 갑자기 화를 냈다. 내 말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술 없이 익사할 수는 없어. 자, 너도 한 모금 마셔라. 그가 술병을 내밀었다. 내가 거절하려는데 로리가 툭 쳐서 경고했다. 그래서 난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는 병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론 그보다 많은 양을 쏟아버리기는 했다. 아저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젖혀 병을 마저 비워버렸다. 그가 광수를 터뜨리며 메리맨을 향해 병을 던져버렸다. 놈이 고함을 치며 튀어올라 병을 삼켜버렸다. 이봐 찰리, 저기 너의 선물이 있다. 저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어디에도 없을 게야.
순간 바람이 잦아들면서 어둠을 뚫고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150m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언덕 위로 강풍이 불고 루스트도 새로운 분노로 굉음을 터뜨리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하지만 분명 소리를 들었다. 물론 그 불쌍한 배가 끝내 난파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 소리는 바로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선장의 포효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벼랑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스럽게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종말은 좀 채 오지 않았다. 영겁의 세월이라도 흐른 듯 했다. 이었고 한순간 파도와 맞서고 있는 스쿤의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돛의 아래 활대가 갑판 위로 길게 쓰러지고 접혔던 돛도 풀린 채 펄럭였다. 검은 선체 위로 키와 싸우고 있는 남자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다 배의 모습은 번개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위협적이던 파도가 배를 영원히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둔 선원들의 어지러운 비명소리마저 메린맨의 포효에 묻히고 말았다. 마침내 비극은 끝이 났다. 거대한 범선과 그 모든 장구들, 선실 안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을 램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너무도 소중했을 수많은 선원들이 한순간 용솟음 치는 파도에 모두 잠기고 만 것이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바람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불어댔다. 루스트의 무심한 파도 역시 변함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차오르고 무너져 내리기를 반복했다.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엎드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오랜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참 후 우리는 한 명씩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은신처로 되돌아갔다. 나는 방어벽에 기대 쭉 늘어졌다. 심신이 완전히 탈진해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조금 전과 달리 풀이 죽은 채 혼자말로 중얼거렸으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끔찍한 운명이야. 정말로 끔찍해.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러곤 곧 모든 게 완벽한 증거야 라며 비통해하기도 했다. 배가 해안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메리맨 속으로 침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헛소리 속에선 크라이스트 안나라는 이름이 섬뜩한 전율로 함께 오려내렸다. 이제 폭풍도 빠른 속도로 잦아들더니 30분 후에는 산들바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차가운 폭우가 위협을 대신하고 나섰다. 그때쯤 아마 깜빡 졸았던 모양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흠뻑 젖고 욱신거렸다. 벌써 새벽의 여명이 밝기 시작했다. 축축하고 우울하고 불쾌한 하루가 열리고 있었다. 바람은 약하고 불규칙했으며 썰물 때라 루스트도 계속해서 얕아져만 갔다. 하지만 밤의 분노를 온전히 목격한 아로스 해안에서는 여전히 강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5. 바다에서 온 사나이. 마지막 글입니다. 로리는 몸을 녹이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떠났지만 아저씨는 열심히 아로스 해변을 살폈다. 나는 그와 끝까지 동행하는 게 내 의무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 유순하고 조용하지만 몸과 마음은 지치고 쇠해진 터였다. 그가 탐색을 계속하는 건 어린애 같은 오기 때문이었다. 그는 높은 바위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해변에서 물러나는 파도를 쫓기 시작했다. 깨져 나간 널판지나 끊어진 밧줄조차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보물이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밀려드는 파도를 피하거나 이끼 낀 바위 사이를 헤집는 광경에 나도 끊임없이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나는 그를 부축하고 옷자락을 움켜쥐기도 하면서 그가 파도 저 너머의 자네를 끌어내리도록 도와주었다. 아이 7을 돌보는 유모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날 밤의 광기로 탈진했다고는 하나 그의 내면에서 끌어오는 열정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강했다. 그 순간만큼은 억눌려 있다고 하나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했다. 하지만 만일 바다가 살아있는 불꽃 천지였다 해도 그가 그것에 더 미친 듯이 손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 번은 그의 발이 미끄러져 물 웅덩이에 허벅지까지 빠졌는데 그때 그의 영혼이 내지른 비명은 마치 죽음의 단말마와도 같았다. 그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개처럼 헐떡이었으나 난파선의 자네를 향한 갈망에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는 엉겨붙는 파도 위를 터들거리며 걷거나 거품 속에 가려진 바위들 사이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유목들을 열심히 쫓아다녔다.
기껏해야 화로에 던져 넣을 가치도 없는 나무 쪼가리밖에 못 되는데도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크게 기꺼워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아로스는 자네가 모일 만한 데가 못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렇게나 오래 살았지만 이번이 겨우 두 번째야. 쓸만한 자네들은 완전히 쓸려 내려갔다고? 아저씨, 지난밤에 배웠을 때 취해 계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지금 우리는 활짝 펼쳐진 백사장에 있는 터라 그의 신경을 거스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야.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래, 술을 마시는 건 사실이야. 솔직히 나도 어쩔 수 없는 습관이구나. 평상시에 누구보다 맨정신이다만 귓속에 바람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건 죄예요. 내가 대답했다. 죄가 아니라 해도 내가 술을 찾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이건 반항이야. 저 바다엔 태고의 끔찍한 죄가 숨어있다. 아무리 선하다 해도 결국 비기독교적인 죄가 말이다. 그런데 그 죄가 일어나고 바람이 몰아치면 내 생각에 바람과 주님은 한 몸이란다. 저 철부지 악동 메리맨이 웃고 까불고 그러면 불쌍한 사자의 영혼들도 저 산산조각난 배들을 타고 거친 밤과 싸워야 하는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이 마술처럼 머릿속을 떠도는구나. 난 악마다. 그건 안다. 불쌍한 선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바다와 한편이고 시인이 부리는 메리맨과도 같다. 아무래도 그를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파도가 갈기를 날리며 경쾌하게 해변을 향해 달려가다가 물결이 씻어버린 모래 위에서 끊임없이 허물어졌다. 소금바람, 겁먹은 갈매기, 여기저기 퍼져있는 바다의 돌격자들은 마치 아로스를 습격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와 분노를 앞세워 돌진해 본들 이 평평한 백사장의 선을 넘지는 못하리라. 여기까지 와야 했으되 더 이상 가지는 마라. 나는 가능한 한 경건한 목소리로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다. 파도의 합창에 맞추어 전에도 종종 부르던 시였다. 저 위에 계시는 주님은 수많은 파도의 소음보다 거대한 바다의 너울보다 더욱더 위대하시도다. 그래, 저 위에서야 주님께서 늘 승리하시겠지? 그걸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기 이 땅에선 어리석은 중생들이 함부로 주님께 도발하지. 물론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게 잘한 거라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 도발이야말로 눈의 자존심이자 인생의 갈망이며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야. 아저씨가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센닥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죄와 관련된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는 그의 이승에 호소하려는 시도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도 그 문제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걷기만 했다. 이제는 발걸음에도 좀 더 힘이 있었다. 그의 마음에 던져놓은 조약돌이 자극제가 되었는지 지금은 조난시 생긴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탐색도 있고 좀 더 심오하고 심각한 생각의 흐름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3, 4분 후 우리는 구름 꼭대기에 올랐다가 다시 센다그 쪽으로 내려갔다. 바다가 난파선을 무자비하게 다룬 탓에 선수가 한 바퀴 돌아가고 좀 더 아래쪽으로 처져 있었다. 선미 역시 더 높이 솟아오른 탓에 이제는 두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 무덤에 다다른 다음 나는 멈춰서서 모자를 벗고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비가 얼굴을 적시었다. 한 사내가 주님의 섭리 덕분에 간신히 죽음의 위험을 탈출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춥고 지친 이방인이었으니 아저씨의 동정을 청할 자격은 얼마든지 있었겠죠. 어쩌면 그는 이 땅의 소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스럽고 유익하고 친절한 사람 말입니다. 물론 죽음이 고문의 시작일 만큼 죄로 가득한 자였는지도 모르죠. 아저씨께 하늘의 견지에서 묻겠습니다. 고든 다너웨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남자는 어디 있는 거죠? 그는 마지막 질문에 깜짝 놀란 듯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표정에도 막연한 불안감 정도만 묻어났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의 동생뻘이십니다. 아저씨 댁을 아버지 집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둘 다 인생의 죄와 위험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시험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에 따라서 죄를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려는 한 잔인한 사내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를 통해 아저씨께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저 어처구니 없는 무덤을 빌려 아저씨께 경고하시죠. 그런데 참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회개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가혹한 심판을 따르는 것 말고 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아저씨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표정은 좀 바뀌었다. 체구도 줄어드는 듯하고 두 뺨에서는 핏기도 가셨다. 그가 떨리는 손을 들어 어깨 너머를 가리켰다. 이윽고 종종 되풀이되던 이름 하나가 그의 입에서 떨어졌다. 크라이스트 안나. 내가 돌아섰다. 아저씨만큼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남자가 난파선 선실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등진 채 바다를 훑어보고 있었다.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드러낸 전신에 한눈에도 대단한 그 안으로 보였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고 수천 번을 떠들어대 왔으나 바다로 둘러싸인 고도에서, 그것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골몰하던 참에 느닷없이 나타난 이방인의 존재는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어젯밤 미친 듯이 들끓던 아로스의 바다를 뚫고 이곳 해변에 상륙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살아서 말이다. 인근에 하나밖에 없던 선박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침몰하지 않았던가. 나는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그자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가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에 나는 용기를 내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고 그도 모래로 내려서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여러 번 멈춰서는 모습이 어쩐지 망설여지는 모양이었다. 불편해하는 그의 모습에 나도 좀 더 용기를 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우리 섬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그 당시 북쪽 사람들의 평판은 유감스러울 정도였으니. 이 일은 흑인이잖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로 아저씨가 저주 섞인 기도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고자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목소리도 올라갔다.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유창했으며 목소리도 잔뜩 들뜬 터였다. 내가 기도라고 한 것은 호소의 대상이 주님이었기 때문이나 이제껏 우리 같은 미물들이 그런 식의 폭언과 넋두리를 창조주께 바친 경우는 절대 없었을 것이다.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다면 이 광기의 열변이야말로 크나큰 죄악이리라. 나는 아저씨한테 달려가 어깨를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일은 조용히 하세요. 실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말로라도 주님을 존중해야죠. 여기 아저씨가 저지른 부정의 현장에 주님께서 보상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서 가서 기회를 끌어안으세요. 아저씨의 자비를 구하는 저 불쌍한 피조물을 아버지처럼 환영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를 흑인 쪽으로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바닥에 매닫고 더니 내 손을 뿌리치고 우도까지 벗어던진 다음 아로스 언덕 꼭대기를 향해 사슴처럼 달아나 버렸다. 나는 비쩍거리며 일어났다. 몇 군데 멍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당혹스럽기가 그지없었다. 흑인은 나와 난파선 중간쯤에 멈추어 섰다. 그 역시 놀라기보다는 겁이 났을 것이다. 아저씨는 이미 바위 언덕을 깡총거리며 멀리까지 달아나 있었다. 나는 한동안 두 가지 의무 사이에서 방황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백사장의 나고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했다. 오 주여, 제 판단이 옳았기를. 그의 불행은 그가 자초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종류이기도 했다. 그때쯤 나는 아저씨를 이미 불치의 광인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흑인에게 다가갔다. 그도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두 팔을 벌리고서 모양새가 정말로 어느 운명이든 달갑게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목사님처럼 엄숙한 태도로 손을 내밀더니 목사님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하지만 도통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다. 나도 처음엔 영어로 그리고 아일랜드어로 말을 걸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둘은 서로의 손짓과 몸짓에 의존하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보냈고 그는 흡사 폐위된 왕의 버금가는 장엄한 태도로 내 지시에 따랐다. 지금 그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안한 기색은 없었지만 안전이 확인된 지금도 특별히 안도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노예로 잡혀왔다 해도 자신의 모국에서는 꽤나 높은 신분이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은 영락했다 하나 난 그의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무덤을 지나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과 두 눈을 들었다. 주께는 존중의 표현이고 사자에게는 슬픔을 드러낸 것이다. 그도 내게 답하듯 고개는 숙이고 두 손을 넓게 펼쳤다. 그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해 보이는 동작이었는데 분명 자기 나라의 의식이었으리라. 이윽고 그는 야산 위에 웅크리고 있는 내 아저씨를 가리키며 그가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에 손을 댔다. 우리는 해변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했다. 괜히 아저씨를 흥분시킬 필요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약간의 극적인 동작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바위 위에 잠시 멈추었다. 내가 그 전날 샌다그에서 나침반으로 방위를 재던 사내의 동작을 흉내내 보이자 흑인은 곧바로 알아들었다. 그러더니 내 손동작을 흉내내 배가 있던 곳을 가리켰다. 그가 스쿤의 위치를 알리듯 바다 쪽을 지적하더니 바다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가며 에스피리토 산토라고 말했다. 발음이 다소 이상해서나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내 추측이 옳았다. 역사적 연구는 보물사냥의 위장에 불과했다. 로버트슨 박사의 손을 빌렸던 이자는 지난 봄 그리사포를 방문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로스의 루스트 밑에 수장되어 있는 외국인과 동일한 인물이었다. 탐욕이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영원히 바닷속에 내던져 버린 것이다. 그 사이 흑인은 계속해서 손짓 발짓으로 상황을 묘사해 나갔다. 그러더니 이제는 폭풍의 접근을 지켜보듯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배에 오르기 위해 발판을 흔들어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상급 선원으로서 배 안에 들어가더니 곧바로 다급한 어부처럼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내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는데 그 바람에 내 얼굴에 슬며시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마침내 그가 나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동작으로 그 자신이 직접 좌초된 난파선을 조사하러 다녔고 애석하게도 동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는 식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그의 신비한 등장은 그렇게 설명되었다. 나는 바닥에 그림을 그려 배의 운명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놀란 표정도 슬픈 표정도 짓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손바닥을 들어 과거의 동료들을 신의 처분에 맡긴다는 뜻을 비추었다. 그를 볼수록 존경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아로스의 집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이미 낯선 피부색을 입고 또 개의치도 않게 되었다. 비록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나는 메리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판단력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잘하신 거예요. 나머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죠. 그러고서 그녀는 우리를 위해 고기 요리를 내왔다. 나는 요기를 마치자마자 식사 중인 보류자를 로리한테 맡기고 아저씨부터 찾아 나섰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아저씨는 야산 꼭대기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자세도 똑같았다. 앞에서 말했듯 아로스와 이웃한 로스 대부분이 발 아래 지도처럼 펼쳐지는 위치이므로 그가 사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내가 첫 번째 비탈 위에 얼굴을 내밀자 그가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부를 때만큼이나 아무렇지도 않은 말과 어투로 그를 소리쳐 불렀다.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화를 시도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다시 접근을 시도했을 땐 그의 광적인 두려움이 재발하고 말았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공할 만한 속도로 험준한 바위 사이를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1시간 전만 해도 송장처럼 지쳐 있었고 반면에 나는 상대적으로 힘이 남아 있었건만 광기의 열기에 한껏 고양된 그를 쫓아갈 엄두는 도무지 나지 않았다. 아니, 행여 괜한 추적이 아저씨의 두려움을 더 키워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메리한테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한 태도로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는 내게 고생했다며 남은 식사와 휴식을 명하곤 직접 길 잃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이 나이에 내가 꼭이나 잠을 마다한다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나는 오랜 숙면을 취했다. 잠에서 깨어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간 건 정오가 한참이나 지나서였다. 메리, 로리, 흑인 표류자는 아무 말 없이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메리는 울고 있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울만한 이유가 있었다. 메리 다음엔 로리까지 아저씨를 찾아 나섰고 두 사람 모두 언덕 꼭대기에 쪼그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으나 이번에도 아무 대답 없이 재빨리 달아났다는 얘기였다. 로리는 그를 쫓으려고 해봤으나 실패했다. 광기에다 새로운 힘까지 더한 그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쪽제비처럼 뛰어넘더라는 얘기였다. 바람처럼 언덕 정상을 날아다니고 개한테 쫓기는 산토끼처럼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통에 결국 로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아저씨는 전처럼 아로스 정상에 앉아 있었다. 발빠른 하인이 거의 잡을 뻔했을 때조차 광희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 그저 동물처럼 말없이 달아나기만 했다. 그의 침묵에 이제는 오히려 추격자가 두려워졌다. 이 상황엔 어딘가 가슴 아픈 면이 있었다. 광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먹을 걸 제공할 것이며 그를 잡은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난제였다. 흑인이 이 난국의 원인이에요. 아저씨가 언덕 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그가 집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겁니다. 실컷 먹이고 몸도 녹였으니 이제 로리가 코벌슨에 태워, 이 코벌슨은 스코틀랜드의 바닥이 평평한 외돛 어선입니다. 코벌슨에 태워 로스의 그리사폴에 데려다 주는 게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이 제안에 메리도 흔쾌히 동의하여 흑인에게 따라올 것을 명했다. 우리 셋은 장교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늘의 의지는 고든 다너웨이를 거부하는 모양이었다. 아로셋은 전례 없던 일이 발생했는데 지난 폭풍 속에 코벌슨이 부서졌던 것이다. 파손된 장교에 부딪혀 한쪽에 구멍이 뚫린 배는 1미터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배를 다시 띄우려면 최소 사흘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해협에서 가장 좁은 지점으로 가 다른 쪽으로 헤엄쳐 걷는 다음 흑인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그는 전처럼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동작으로 수영할 줄 모른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지라 누구도 그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희망을 접고 아로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둘 사이에서 걸어가는 흑인은 당당하기만 했다.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광인 아저씨와의 대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뿐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말없이 달아났다. 우리는 그의 안전을 위해 먹을 것과 따뜻한 외출을 남겨두었다. 다행히 비도 완전히 그쳐 그날 밤은 춥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내일까지 마음 편히 지켜보기로 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심신의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우리는 극도로 지친 데다 서로 할 말도 없던 까닭에 일찍 서로의 방으로 헤어졌다. 나는 오랫동안 뜬 눈으로 내일의 싸움 계획을 세웠다. 흑인을 샌닥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저씨를 집 쪽으로 몰게 하고 로리는 서쪽, 나는 동쪽에 방어선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섬의 배치도를 그려보니 그를 아로스만의 저지대로 유인할 가능성은 충분했다. 일단 그곳으로 몰린 다음에는 아무리 미쳤다 해도 궁극적인 탈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믿는 건 흑인을 향한 아저씨의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아저씨가 달아난다 하더라도 죽음에서 돌아왔다고 믿는 흑인 쪽은 확실히 아닐 것이고 그런 만큼 적어도 그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간신히 잠이 들었으나 이내 난파선 꿈으로 인해 깜짝 놀라 깨고 말았다. 흑인들, 해저 탐험 등 나는 너무 놀라 몸서리를 치고 말았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로리와 흑인은 부엌에 잠들어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가니 선명하고 아름다운 별들로 가득한 밤이었다. 폭풍의 마지막 잔재인 듯 여기저기 구름이 걸려 있기도 했다. 밀물대의 정점이라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에도 메리매는 가혹하게 들끓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심지어 태풍의 한가운데서조차 이렇듯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는 깊은 여름 잠에 빠져들며
별들이 대지와 바다 위로 부드러운 빛을 쏟아내고 있건만 조수의 파도가 내는 목소리는 여전히 아수라장을 능가했다. 실제로 저들은 세상의 악이자 삶의 비극적 측면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밤의 정적을 찢는 건 저들의 무의미한 아우성뿐이 아니었다. 루스트의 포효와 더불어 한 인간의 날카롭고 섬뜩한 목소리, 역사하는 사람이 지르는 듯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순간 주님의 심판과 세상의 악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은신처를 찾듯이 어둠에 쌓인 집으로 되돌아와 그 신비에 관해 곱씹으며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시 잠에서 깨었을 땐 벌써 새벽이었다. 나는 후다닥 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로리와 흑인 둘 다 밖으로 나간 지 오래였다. 그 광경에 난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로리의 마음은 믿을 수 있지만 그의 판단력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없이 나간 이유야 물론 아저씨를 돕기 위해서겠지만 혼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아저씨의 두려움의 원인인 흑인 남자를 동반하고서 말이다. 치명적인 불행을 막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머뭇거릴 수만은 없었다. 나는 곧바로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평소에도 종종 아로스의 험로를 달렸으나 그 운명의 아침만큼은 너무도 필사적이라 오르막을 모두 오르는데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실로 기적 같은 속도였다. 아저씨는 제자리에 없었다. 바구니는 산산이 찢기고 고기도 풀밭에 버려졌으나 후에 살펴본 바로는 누군가 이벌된 흔적조차 없었다. 넓은 공터엔 다른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햇빛은 맑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 붉게 상기된 벤 키아우를 비추었으나 발 아래 아로스의 거친 야산과 바닷물은 아직 새벽의 그무레한 여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로리! 하인을 목 놓아 불러보았으나 목소리는 정적에 묻히고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저씨를 잡을 계획이라면 추격자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마구 달려드는 쪽보다는 몰래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나는 열심히 좌우를 살피며 곧바로 샌다그 위쪽의 구렁 위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난파선, 모래띠, 한가로운 파도, 기다란 바위 턱 등이 내려다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산들과 몽우리 돌, 섬의 협곡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으나 사람의 흔적만은 어디에도 없었다. 햇살이 한다름에 아로스를 덮치며 그림자와 색채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이윽고 서쪽 아래 놀라 달아나는 양들이 보였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저씨가 달아나는 모습도 드러났다. 흑인이 열심히 뒤를 쫓고 있었다. 곧이어 로리도 모습을 드러내고는 양떼를 쫓는 개한테 열심히 방향을 지시했다. 그 모든 게 내가 미처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벌어졌다. 나도 그들을 돕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면 내가 서 있던 그곳에서 기다리는 게 현명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광인의 마지막 탈출로를 막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 앞에는 이제 무덤, 난파선, 그리고 샌다그만의 바다만 남아있었다. 어쨌든 내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하늘은 알아줄 것이다. 끔찍하게도 사방에서 고든 아저씨의 추격자가 몰려드는 형국이었다. 그는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좌우 어디로든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흑인이 훨씬 더 빨랐다. 어디로 방향을 돌리든 길은 이미 막혀버리고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그의 비명소리가 해안을 메아리 쳤다. 나와 로리가 흑인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게 허사였다. 이미 운명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추격자는 계속 쫓아다니고 사냥감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두 사람은 무덤을 피하고 난파선의 유목들을 스쳐 지나더니 순식간에 백사장까지 다다랐다. 아저씨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파도 속으로 들어갔다. 흑인도 계속해서 그의 뒤를 쫓았다. 거의 다 따라잡은 터였기 때문이다. 로리와 나는 도중에 멈추어 섰다.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참극은 이미 신의 명령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결말은 없었다. 그 가파른 해안에서 두 사람은 깊이의 한계선을 넘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 수영에는 문외한이었다. 흑인이 한번 물 밖으로 나와 답답한 비명을 질렀으나 조류는 두 사람을 데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달아나 버렸다. 이제 그들이 다시 떠오른다면 10분 후 바다 새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떠다니고 있는
아로스루스트의 반대편이 될 것이다.